unfold. (1988) 3년 9월 1일 새벽 뉴욕에서 서울로 향하던 민간 여객기 한 대가 오호츠크의 차가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탑승객 269명, 전원 사망.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니었죠. 냉전이라는 그 거대한 시대의 광기가 한순간에 모든 걸 집어삼킨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 손에는 이제 소련 붕괴 후에 공개된 블랙박스 데이터, 그리고 비밀 해제된 여러 정보 문서를 바탕으로 한 심층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륙 직후에 조종실에서 벌어졌던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가 이게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는지 그 비극의 연쇄 반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쐈다, 이걸 넘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기술에 대한 맹신, 또 인간의 피로와 안일함, 그리고 이제 국가 단위의 어떤 편집증이 어떻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럼 먼저 사건이 벌어진 1983년, 그 시대의 공기부터 좀 느껴봐야 할 것 같아요. 보고서에서 이 해를 가장 위험했던 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인류가 핵전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해라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이었는데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강력한 군비 경쟁을 막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특히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불렸던 그 전략방위 구상, SDI 발표는 소련 지도부를 거의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우주 공간에 레이저 무기를 띄워서 소련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구상이었으니까요. 소련 입장에서는 자신네들의 유일한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가 순식간에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공포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소련 지도부는 레이건이 정말로 선제 핵공격을 감행할지도 모른다고 사실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KGB가 라이언 작전이라는 코드명의 거대한 첩보작전을 가동하거든요. 전 세계 KGB 요원들을 총동원해서 미국의 핵공격 징후를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긁어모으라는 짓이었죠. 예를 들면 주요 정부 총사의 밤에 불이 켜져 있는지, 군부대 주변에 혈액 재고가 늘어나는지, 이런 것까지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편집증적인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KAL 007편이 하필이면 소련의 가장 민감한 지역으로 날아들었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항로를 이탈한 비행기가 접근했던 캄차카반도랑 사흘린 섬은요, 소련 태평양 함대의 심장이었습니다. 핵잠수함 기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장이 밀집한 그야말로 1급 군사보안구역이었죠. 소련 입장에서는 적국의 첩보기가 목 바로 앞까지 날아온 것과 같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국제 정세 속에서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한 KAL 007편이 중간 기착지인 앵커리지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비행기는 당시 최신 기종인 보잉 747이었고 기장은 대통령 전용기 예비 조종사 경력까지 갖춘 베테랑이었는데 말이죠. 네, 이론상으로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사고기에는 그 관성항법 장치, INS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항법 장비가 3대나 장착돼 있었고요. 하지만 보고서가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적된 피로입니다. 서울, 앵커리지, 뉴욕을 왕복하는 거의 5일간의 살인적인 비행 스케줄은 승무원들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렸을 거예요. 앵커리지에서 11시간 넘게 쉬었다고는 하지만 시차 때문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는 사실 어려웠을 거고요. 이런 피로가 결국 조종실 내의 긴장감을 풀어지게 만들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그런 안일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걸 이제 정상화 편향이라고도 하는데요. 수백 번을 안전하게 비행했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모든 게 정상일 거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죠. 시스템이 주는 안정감이 오히려 감시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행기는 246명의 승객을 태우고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탑승객들의 면면을 보면 이 비극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16개국 국적의 평범한 여행객, 사업가,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죠. 3살, 5살 배기 2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려던 닐 그랜펠 가족처럼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미국의 현직 연방 하원의원이었던 레리 맥도날드. 네, 그 사람이 극렬 반공주의 단체인 존 버치 협회의 회장이기도 했어요. 이 사실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소련이 맥도날드 의원을 암살하려고 의도적으로 격추했다, 이런 음모론이 막 불거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에 공개된 자료들을 보니까 소련은 비행기가 격추될 때까지 맥도날드 의원의 탑승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는 그저 269명의 희생자 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베테랑 조종사의 최신 항공기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500km 이상 항로를 벗어났는데 조종사, 관제사, 그 누구도 몰랐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문제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사건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1993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최종 보고서가 내놓은 답은 허망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절차적 오류였죠. 이 오류를 이해하려면 자동 조종 장치의 두 가지 모드를 알아야 합니다. 인스 모드와 헤딩 모드입니다. 아,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비유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인스 모드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고 경로 안내 시작을 누른 상태와 같아요. 자동차가 스스로 경로를 따라가죠. 옆에서 바람이 불든 도로가 휘든 알아서 목적지까지 정확히 안내합니다. 반면에 헤딩 모드는 그냥 나침반을 동쪽으로 고정시켜 놓고 무작정 직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럼 옆에서 계속 강한 바람이 불면 차는 원래 가려던 도로를 벗어나서 옆 차선으로, 심지어는 옆 동네로 계속 밀려나겠네요? 정확합니다. K1007편 조종사들이 바로 그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앵커리지 공항 이륙 후에 자동 조종 장치를 인스 모드로 전환해야 했는데 그걸 깜빡 잊고 헤딩 모드로 설정해둔 채 5시간 넘게 비행한 거죠. 당시 북태평양 상공에는 시속 100km가 넘는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었고요. 비행기는 이 바람에 밀려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북쪽으로, 즉 소련 영공 쪽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5시간 동안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었다는 건데 계기판에 경고등 같은 건 없었나요? 지금 INS 모드가 아닙니다 하고 알려주는 장치는요? 그런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베테랑 조종사들이 놓쳤다는 게 상식적으로 믿기지가 않는데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륙 직후에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그 뒤로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그냥 믿어버린 겁니다. 조종실 음성 기록, CBAR을 들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 끔찍한 항로 이탈이 벌어지는 와중에 조종실에서는 환율 얘기, 면세점 쇼핑 얘기, 아침 식사 메뉴 같은 아주 일상적인 잡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심지어 항로를 너무 벗어나서 도쿄 관제소랑 직접 교신이 안 되니까 뒤따라오던 다른 대한항공 비행기를 통해서 중계 교신까지 했잖아요. 그 정도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랬어야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마저 고도가 높아서 무전기 성능이 잠시 떨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피로와 지루함, 그리고 설마 하는 그 안일함이 모든 경고 신호를 덮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 평온한 조종실과는 정반대로 소련 극동 방공군 사령부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체불명의 비행기가 레이더에 나타난 거군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시각, 그 근방에서는 미 공군의 정찰기 RC-135가 통상적인 첩보 활동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로를 이탈한 KL-007편이 이 RC-135가 사라진 직후에 거의 비슷한 위치에 나타난 겁니다. 소련 레이더 운용병 입장에서는 레이더 스크린에서 한 점이 사라졌다가 잠시 후에 거의 같은 위치에 다른 점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겠죠. 설마 두 비행기를 같은 비행기로 착각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돌아온 정찰기다 혹은 신형 첩보기일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한 거죠. 여기서 비극의 첫 번째 단추가 잘못 채워집니다. 이 오인만 없었더라면 혹은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접근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첩보기라고 확신하니까 그들의 모든 다음 행동은 그 확신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죠. 첩보기로 오인한 비행기가 캄차카 반도를 유유히 통과한 뒤에 이번엔 사할린 상공으로 다시 진입하니까 소련 지휘부는 패닉에 빠졌겠네요. 이놈들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교신 기록을 보면 그들의 혼란과 분노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민간기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식별하라고 지시하는데 현장 지휘관이었던 소콜 공군기지 사령관 코르누코프는 무슨 민간기야, 국경을 넘었으면 격추해 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여요. 결국 최종 격추 명령에 하달되고 Su-15 요격기가 출격합니다. 요격기 조종사는 접근해서 민간기인 걸 확인하지 못했나요? 밤이라도 그 정도 크기의 여객기면 식별이 가능했을 텐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요격기 조종사 겐나디 오시포비치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창문 두 줄과 깜빡이는 불빛을 보고 보인기, 즉 민간기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민간계인 걸 알았는데도 썼다는 말이군요. 그는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내 임무는 국경을 침범한 비행기를 저지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관제소의 지시에 따라 경고 사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의 전투기에 장착된 기관 포탄에는 불꽃을 내며 날아가는 예광탄이 없었습니다. 그냥 쇳덩어리인 철갑탄만 장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어두운 밤하늘에 총알만 휙휙 날아갔으니 KL-007편 조종사들은 경고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겠네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까맣게 모른 채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도쿄 관제소의 고도 상승을 요청합니다. 정상적인 절차였죠. 그런데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려면 속도를 줄이고 기술을 살짝 들어야 하거든요. 뒤에서 따라오던 오시포비치의 눈에는 이 움직임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를 따돌리려는 회피 기동으로 보였겠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오해와 불운이 최악의 결과로 합쳐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시포비치는 적기가 회피 기동을 한다, 격추하겠다고 보고했고 잠시 후에 그의 전투기에서 발사된 공대공 미사일 2발 중 한 발이 KL-007편의 꼬리 부분에 명중했습니다. 미사일을 맞은 비행기는 바로 공중에서 폭발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끔찍한 부분입니다. 미사일은 꼬리날개 근처에서 폭발하면서 유압계통과 조종 케이블을 끊어버렸습니다. 즉, 조종불능 상태에 빠진 거죠. 하지만 동체 자체는 온전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자동 조종 장치가 팅 하고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객실의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울리는 시끄러운 경고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장의 마지막 다급한 외침이 들려오죠. 코리아네어 007, 급격한 감압, 1만 피트로 하강 중. 그 교신을 마지막으로 비행기는 약 12분 동안 통제 불능 상태로 나선형을 그리면서 추락했습니다. 35,000피트, 약 10km 상공에서 차가운 바다에 충돌하기까지 12분이라는 시간. 이건 탑승객 대부분이 추락하는 동안 상당 시간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공포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12분이라. 정말 끔찍하네요. 사건 직후 소련은 격추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죠. 네, 처음에는 우리 영공에서 사라졌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미국이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감청기지를 통해서 소련 전투기 조종사와 지상관제소의 교신 내용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에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미국 대사가 목표물이 파괴되었다고 보고하는 소련 조종사의 그 생생한 육성을 공개하자 전 세계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진실을 밝힐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는 어떻게 됐나요? 소련 잠수사들이 비밀리에 먼저 인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종사들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뿐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블랙박스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10년 동안이나 은폐했습니다. 진실은 냉전이 끝나고 1992년 러시아의 보리스 열친 대통령이 한국에 직접 블랙박스를 전달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끔찍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비극이 참 역설적으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유산을 남겼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항공 안전에 두 가지 결정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충격과 분노 속에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다시는 비행기가 길을 잃어서 격추되는 비극이 없어야 한다면서 그때까지 미군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위성왕법 시스템, 즉 GPS를 전 세계 민간 항공기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와, 그럼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쓰는 이 모든 기술의 시작점에 KAL 007편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9명의 그 안타까운 희생이 역설적으로 인류 전체를 위한 거대한 공공재를 만들어낸 셈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어떤 경우에도 비행 중인 민간 항공기에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시카고 협약 개정을 통해서 국제법으로 명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격추 사건처럼 비극이 반복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국제적인 규범과 제도는 마련된 것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조종사들이 첩보 비행을 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절차적 실수를 저질렀고 거기에 소련의 과잉 대응이 겹치면서 비극이 발생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5시간 동안이나 그토록 치명적인 실수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조종실의 그 놀라울 정도의 안일함은 계속 곱씹어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40년 전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소환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또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매일 타는 자동차의 주행보조 시스템, 공장의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인간의 감시와 비판적 사고는 어떻게 그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결국 마지막 책임은 인간의 몫이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